예, 9월 30일 목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아, 참 기묘한 일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 계시죠? 예, 어, 간밤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지금 어제 지면을 장식했죠, 그죠? 네, 검찰 압수수색이 들이닥치자 유동규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주요 인물로 그렇게 핵심 인물로 알려지고 있죠. 예,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예, 검찰의 압수수색 팀이 자택으로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예, 지금 이 휴대전화를 아직 못 찾았나 봐요. 아주 기이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자체는 이미 범인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물증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받기는 받나 봐요. 받기는 받나 봐요. 그렇다면 이뭐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치 추적 같은 게 가능하니까. 아이폰은 특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게 미리 정보가 새지 않았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알려주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한대요. 이 지금 유원홀딩스, 이 친구 유동규가 세운 회사라는 거죠. 예, 정모라고만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사람 그죠? 예,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라고 하는 정모 씨와 같이 설립했다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여기도 압수수색이 했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예, 자료를 확보를 못했다라고 그래요. 자료도 확보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상식밖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어, 예. 침대에 이불을 덮어 쓴 채 누워 있었다. 이 참,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 밖의 행동이거든요. 이 뉴스를 이미 접하셨죠? 그렇죠? 네. 어제 밤늦게부터 계속 뉴스가 나갔으니까 연속으로 그죠? 여러분들 아마 접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 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건데 누군가가 주워간 것 같다는 거예요. CCTV가 없냐라고 하고 주워갔다는데 전화를 걸면 제3의 장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거기까지만 지금 돼 있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작 뭐 아무것도 확보를 못했나 봐요.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예. 자, 일단 어쨌든 간에 검찰이 돈다발 사진하고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당히 뭔가 있겠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 측에는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바짝 졸아 있겠죠. 자, 일단 뭐 폰이 발신지는 지금 현재 추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또 권순일 전 대법관, 예.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걸로 보게 되면 고문료 2억 원 상당의 뭐 고문료 이야기 있었죠, 일전에. 예, 그거 외에도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후 뇌물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퇴임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법관 임기가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냥 사퇴하고 나오는데 머뭇거리면서 한 달 이상 머뭇거리면서 조혜주, 문제의 조혜주를 임명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까지도 지금 현재 문제가 불똥이 뜰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이거 지금 재검표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거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이 이슈에 가려져 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에 가려져 있는데 그 앞서는 조성은 박지원 게이트가 있었죠. 예, 그보다 앞서서는 충북 간접탄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게이트성 사건들이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보게 되면 해운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 지금 해운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또 여러 잡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개정 논의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등등이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디어 특위를 구성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소위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또 다시 뭐 활동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9월 29일 어제죠. 어제까지 또 시한을 연장해서 이게 강행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거 했는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가 보죠. 또 연말까지 미디어 특위 이런 형태로 또 이제 출구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지금 폰 던진 친구, 이 친구를 누가 추천했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의 가장 최측근 이한주가 유동규를 추천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제도 제가 다룰 때 이한주 이런 친구들 유심히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뉴스의 초점이 어느덧 조금씩 재설정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또 펜앤마이크 쪽 정규재 주필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악담에 가까운 험담을 늘어놓은 그런 만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야 되겠죠. 황교안 후보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증거가 없는 거의 신앙 영역으로 갔다. 이런 형태로까지 중상모략을 했어요. 이 친구 정말 막가파식으로 지금 언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거의 신앙 수준이다. 뭐 이준석이하고 표현이 같죠. 주술적이다, 뭐 신앙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미리 이 친구들이 지금 당내에서 분탕을 치고 하면서 여러분 쭉 흐름을 보셨죠? 이준석이가 특히 분탕을 많이 쳤잖아요. 네. 윤석열 입당 문제부터 해서 입당 시켜놓고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후보를 쪼아주기는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한껏 하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중도층의 이반이 좀 생기면서 이들이 지금 하는 언행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도 미리부터 떠넘기는 부정선거를 신봉하면 할수록 정권 교체는 멀어진다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이제 역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을 정말 일거수일투족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야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이 정당다운 꼴이 되려면 이런 이질적인 요소는 정리되어야 된다.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 친구들을 다시 끌어들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참 황교안 후보 미래통합당으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두고두고 지금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헤드라인을 지금 유동규가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다라는 이게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에는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하고의 서로 주고받는 설전입니다. 뭐 설전 정도죠. 뭐 이재명이 봉고파지 위리안치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이가 추악한 가면을 찢어버리겠다. 뭐 이게 이제 헤드라인을 잠시 장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거의 뭐 아리랑치기 수준이다. 그렇게 봤어요. 아리랑치기. 아리랑치기 아시죠? 예. 예. 길 가다가 잠자거나 인사불성인 사람 그 주머니 튀져가지고 물건 이렇게 훔쳐가는 예. 아리랑치기라 그러잖아요. 뭐 퍽치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퍽치기라는 거는 그 이제 길 가는 행인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이래가 덮쳐가지고 금품을 뺏는 그건 강도죠. 그러니까 이 아리랑치기는 절도죠. 제목이 다릅니다. 그죠? 네. 이 절도는 형법상 329조에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이 예, 강도는 333조죠. 예,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훨씬 죄가 무겁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여담이고 뭐 비유하자면 좀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이미 불거질 대로 다 불거졌어요. 어? 다 불거졌어요. 다 불거진 뒤에 행차 뒤에 나발경이잖아요. 지금 뭐 마지못해 가지고 입을 띈 것 같은데 대장동 그 뭐 몰라서 갔나요? 그 대장동 왜 갔을까요? 그 원내대표 김기현하고 참 보고 있으면 좀 웃겨요. 좀 이 친구들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보다가 더 중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꿀먹은 버거리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넘겨놓고 이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시끌시끌한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상황에 이제 겨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가면을 찢어버리겠다. 뭐 대단히 뭐 의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라도 어쨌든 헤드를 장식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참 웃긴다. 웃겨도 한참 웃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아리랑치기 정도 수준이다. 뭐 다 된 밥에 그냥 숟갈만 얹어놓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갈만 얹어놓는 뭐 그런 그 이상 뭘 한 게 있냐는 거죠. 이들이 주고받는 립 서비스 외에 설전이죠, 설전. 예. 그냥 마지못해서 당 지도부로서의 당원에 대한 립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에 대한 립 서비스, 뭐 서비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건데, 뭐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예. 참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한심한 지도부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글쎄요. 의석 100석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정당의 지도부가 지금 현재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수준이라는 게 참 믿기지 않아요. 유동규가 폰을 창밖으로 던졌다. 압수수색 팀이 오자 문 앞에 한 25분 세워놓고 창밖으로 던졌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에요. 그보다 오히려 더 충격적이에요. 예? 뭐 이런 몇몇 애들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그 유령 회사 비슷한 거, 빈 껍데기 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수천억을 들어 먹었다는 것보다가 더 충격적이에요. 의석 100석 이상의 당 지도부들이 고작 이런 수준이다라는 게 정말 어이없고 한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이야기로 조금씩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뭐 워낙 이제 헤드라인을 어제 하루 종일 뭐 오전 오후 잠깐 뭐 그런 쪽 듣고 있다가 그 전에 대장동 쪽을 듣고 있다가 이준석 잠깐 듣고 있다가 지금 뭐 폰 던졌다는 게 헤드를 장식하고 있어서 눈에 띄길래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어제도 세월호 진상규명 팀들이 월급은 월급대로 3억 이상,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를 또 수천만 원, 이렇게 약 4억 가까이 3억 8천만 원 정도를 그렇게 마구 흥청망청 썼다라는 거죠. 정말 뭔 조사를 하냐 하는 거죠. 무슨 뭐 조사 이러면서 위원회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냐는 거죠. 자, 여기 관련해서 5.18 조사위원회도 또 마찬가지였던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내부 직원들끼리 업무 추진비 60%를 썼다는 거. 여러분, 60%라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시나요? 네? 주요 간부 3인이라 그러는데요. 조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 3인, 작년이죠. 2020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정도입니다. 그죠?
2월부터 7월이니까 업무 추진비 3,121만 원. 예, 6개월에 3,121만 원이니까 월 평균 한 500만 원 됩니다. 그죠? 500만 원. 중에서 1,868만 원, 그러니까 59.8%를 직원, 조사위 내부 직원, 격려, 간담회, 경조사, 자체 회의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냥 용돈으로 썼다라고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예. 네, 위원장 업무 추진비 1,027만 원 중에 883만 원, 86%, 부위원장 1,271만 원 중에 670만 원, 52.7%, 상임위원 822만 원 중에 314만 원, 상임위원이 적게 써서 전체 퍼센티지가 낮아진 거예요. 38.3%. 이게 내부 직원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네? 원래 업무 추진비 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업무 추진비. 그죠? 이게 뭐 판공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범판공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판공비하고 업무 추진비가 조금 다르죠. 근데 업무 추진비는 여기 지금 조사위의 내부 지침도 그렇고 원래 업무 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간 지출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걸 60% 정도를 평균인데 이게 그렇죠? 상임위원이 38.3%쓴 거지 부위원장 52.7%, 위원장은 무려 86%를 내부자 간에 썼다는 거예요. 규정 위반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조사위 예산 이거 업무 추진비 지금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더 엉터리 더 있을 거예요. 이 5.18 조사위의 예산이 말이죠. 예산이 작년 2020년에 78억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78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지나도 한참 지난 40년 전 5.18 조사 뭘 더 할 게 있나요? 정부 부처 차원에서 조사하면 되지 무슨 조사위가 이렇게 78억 6천만 원요? 차라리 이 돈을 광주 시민을 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5.18 유가족이나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2021년도 118억 9,100여만 원이라 그럽니다. 118억 9,100만 원. 그게 119억 원이에요. 예. 작년 대비 예산이 50% 이상 늘어났어요. 예. 조사위, 5.18 조사위 위원장이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장관급 대우예요. 장관급, 차관급도 아니에요. 장관급 대우예요. 예? 급여가 얼마인지 압니까? 5.18 조사위 위원장 1,131만 원입니다. 급여 1,131만 원.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조사위, 이런 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수두룩합니다. 1년에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네, 행정기관위원회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면은 막 거의 한 최소 500개 이상이 될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5.18 조사위 장관급 대우 위원장 급여 1,131만 원. 예. 급식비 14만 원, 직급 보조비 124만 원, 배우자 가족 수당 4만 원, 직책 수행 경비 198만 원 등등 해서 위원장이 한 달에 받아가는 돈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1,471만 원, 1,500만 원도 됩니다. 1,471만 원. 1년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어림짐작으로 1억 8천, 1억 한 7, 8천 되죠, 여러분. 예. 이런 조사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원래 활동기간 임기죠.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이걸 지금 계속 자꾸 하는 일 없이 자꾸 늘리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감에서 따지겠다는데 이거 글쎄요. 뭐 국감 여러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거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밝혀냈다는 거,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두는데 이거 참 심각해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식 명칭이죠. 예. 그 위원장이 송선태입니다. 송선태라는 사람이에요. 예. 예, 2020년 1월 달에 출범했죠, 이게. 예. 지금 업무 추진비만 이야기되는데 예산이 여러분, 이거 지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도 78억 6천만 원, 올해 118억 9,100만 원이에요.
참, 눈먼 돈입니다. 그죠? 눈먼 돈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뭐 자영업자들 뭐 등등 해서, 예, 참 허탈하죠. 일할 맛 안 납니다. 그죠? 일할 맛 안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 여기 지금 뭐 또 이런 이야기 또 봅시다. 이게 지금 5.18 조사비가 지금 이런 짓을 했다는 건데, 세월호 진상조사, 거기도 또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봤을 때, 그쪽 위원회도. 자, 이 와중에 법무부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네. 난민 신청자를 팔 뒤로 꺾어서 이렇게 포송줄로 묶는 거 여러분, 새우 꺾기라는 거 아시죠? 예, 사람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어디 이동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엄밀하게는 금지된 고문행위죠. 그죠? 고문행위입니다. 이게.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지금 CCTV까지 공개가 됐죠. 2017년에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는 그런 상태라 그래요. 예. 비자 연장 기한도 놓쳤고 그러니까 소위 불법 체류자로 보는 것 같은데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어, 지금 현재 보호조치 명분으로 구금해둔 상태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어쨌든 새우꺾기 고문을 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법무부입니다 지금. 예. 뭐 조국 사태 이후부터 무법부 뭐 이야기 나왔는데 이 박범계 추미애 박범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갈수록 기묘해지고 있습니다. 가관인데 그 가관인 법무부 여러분 보셨죠? 예? 아프간 난민 불러 들여왔을 때 우산 공무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산 청년 예? 차관이 의전을 하는데 그 뒤에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전 펴놓고 무릎 꿇고 우산 씌우는 꼴 보셨죠? 예, 그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새우꺾기 고문 법무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돈 쓰는 이야기 하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조금 흘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기관이 이렇습니다. 돈 안 드는 짓이든 돈 드는 짓이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저 대장동 게이트가 엄청 모든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국감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이 관련해서 국감장의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대장동 게이트에 여야가 합의를 했대요. 여러분, 예? 뭐 가면을 찢어버리겠다? 예, 제가 그래서 아리랑치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죠. 진즉에 대처해야 되는데 곽상도 건 터지고 뭐 이러다가 지금 예? 말 주고받다 저끼리 지금 내친김에 뻗친 거잖아요. 그 립 서비스죠. 들으면서 말장난 썰전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작 뒤로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장동 가가지고 그 쇼 하는 거, 그 쇼죠, 뭐. 대장동 몰라서 가나요, 여러분? 서울 사는 놈이 대장동 모르는 놈이 누구 있나요, 지금? 예? 그걸 꼭 가봐야 되나요?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심심했던가 봐. 그죠? 도대체 대장동이 어떤 데인지 우리 한번 가보자. 뭐 가서 뭐 이런저런 말둘리 대고 사진 몇 장 찍으면 뉴스도 나고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문제의식이 아니 뒤로 뭔지 되나요? 대장동 게이트 국정감사장에 증인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제외하기로 대장동은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짓 하고 다니면서 뭐 가면을 찢는다? 가당차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당차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하지 않나요? 자, 1조 원대의
다른 사건들에도 뭐 이야기 나오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전국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의 단초라고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재명이 관련된 성남시 경기도 전체를 좀 사사지 좀 봐야 되고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타 지자체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직접 뭐 명확한 지금 현재 제보에 따르는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한테 들어온 이야기, 저희들 쪽에 들어온 이야기만 하더라도 지자체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그쪽에 관여 안 한다는 거지, 행정감시, 예산감시는 저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온 게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자, 일단 대장동 게이트. 정계, 학계, 법조계. 이게 세 가지 인맥들이 다 엮여 있는, 그래서 8,500을 챙겨 먹었다는 거죠. 어제도 잠깐 했습니다만 성대의 법조, 서강대의 정치, 이 인맥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안양이죠, 안양. 박달밸리, 백현, 현덕 이런 쪽에도 이 대장동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PFV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PFV를 지금 문제 삼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 신도시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이 인물들하고 지금 현재 위례 쪽, 대장동 쪽에 관련한 사람들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커 보인다는 거고, 여전히 지금 현재 아파트 잔여 물량이 54개, 5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매각하면은 이익이 큰데 왜 이게 잔여 물량으로 두고 있을까? 이런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차차로 나올 겁니다. PFV라는 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런 거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 이런 PFV 사업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지금 위례 쪽, 박달밸리, 백현, 현덕 이런 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관리 감독이랄 게 없죠. 거의 뭐 떠먹여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전표 주는 거죠. 이 PFV 방식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방식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물론 뭐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부패 커넥션입니다. 비리 커넥션이죠. 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선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선거 캠프 말이죠. 이 근본적으로 공직자 선거 관리 제도, 선거제도 관리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관리 시스템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산하기관들이나 이런 데의 특채 또는 이런 어떤 유사 사업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입찰하는, 각종 관급 공사, 공공개발 공사 등등등의 관리 감독이 아주 타이트하게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하게 PF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이거 총체적인 문제죠. 지금 또 다른 그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된 PF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울경제 쪽 이야기입니다. 의왕, 장안 이런 것도 지금 앞서 이야기하는 그 박달밸리 이런 쪽입니다. 이쪽이 전부 다 대장동 판박이다. 평촌, 의왕 이런 쪽, 저희들이 제보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온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꽤 많습니다. 이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꽤 많습니다. 지방 쪽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그래서 저들도 아예 취재 기자를 현장에 직접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시 이제 정돈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복간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기사 쓰는 것도 좀 서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자를 뭐 프리랜서 자유계약직으로라도 현장에 좀 투입해서 좀 들여다보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인으로 다니기는 좀 제한이 있고요. 뭐 기자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잘 협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기자증 정식 신분을 제시하면 출입은 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민간인보다는 민간인은 잘못하면 이게 되치기 당합니다. 예, 업무방해 등등 참 터무니없는 걸로 되치기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정식 요건을 갖춰서 좀 더 들여다보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차차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예. 자, 이 와중에 뭐 저런 이야기 좀 어제 좀 한참 시끄러웠죠. 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자택을 매입했다라는 거. 뭐 이거 그냥 예. 윤석열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짓 하려고 우리 어른 집을 샀냐라고 할 정도로 예. 상상 이상의 또 다른 또 그런 어떤 예. 공작 수준의 그런 흠집 내기를 또 시도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도 또 있었고. 자, 여기에 어쨌든 권순일 단연 눈여겨봐야 될 인물입니다. 이재명 사건 대법원 심리 때 토론회에서 자체 그 법관 회의죠. 소위 말해서 이재명 발언은 처벌이 안 된다라고 좀 기이한 논리를 갖다 들이댔다는 거죠. 예, 그 토론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재판 연구관들, 사실은 재판 연구관들, 부장판사급의 재판 연구관들이 거의 다 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헌재도 그렇고 재판 연구관들이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하죠. 근데 재판 연구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직급도 훨씬 더 높고 그런 사람이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는데, 그죠? 자, 사건 이거 지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고문 이렇게 하면서 고문료 외에 또 매달 월급 꼬박꼬박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 구설이 계속 터져나오죠, 여러분. 가짜 수산업자 사건, 이번에 또 대장동 게이트 등등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 사람. 이 박영수, 이 권순일, 이 두 사람은 어,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고발돼서 입건 조치되어 있는 상태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권순일 전 대법관도 제대로 한번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그 인사 관련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 이 재판,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개념, 그 유명한 개념을 참 이게 참 어이없죠. 소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예. 예, 그 논리를 들이대 가지고 무죄를 한 건데,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마땅한 재심 사유가 없어서 지금 재심이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재조사해서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재명. 예. 그 하여튼 간에 이 기이한 법리를 들고 왔다는 거죠. 듣보잡 법리를 들고 왔다는 건데, 우리 좀 자세히 이거 좀 자세히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지금 워낙 이게 큰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한창 들어가는 건데, 이 검찰 압수수색도 말이 많아요, 이거. 예, 오히려 특검을 방해한다.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증거를 오히려 다 이미 증거 없앨 만큼 충분히 시간을 줬잖아요. 지금 얼마나 있었습니까? 압수수색 하려면 진즉에 바로 했었어야죠. 전격적으로. 이만큼 시간 벌어주고 뭐 다 없앨 거 다 없앴는데 심지어는 압수수색 팀 가도 집 앞에 세워놓고 휴대폰 던져버릴 정도로 예? 사무실 덮치니까 사무실 자료 하나 없고 텅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다 치우고 이미 누군가가 뭐 연락 언지를 줬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자, 이 판국이 어쨌든 성남의 뜰이라는 문제의 그 회사죠. 예, 초대 대표를 지낸 사람이 나는 바지 사장이다.
회의할 때도 화천대유가 전부 다 주재했지 성남의 뜰은 뭐 그냥 들러리였다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요. 네, 그 정작 이 화천대유의 보도를 이걸 처음 보도한 기자, 물론 경제지 기자입니다. 그죠? 그 당사자도 이 기자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만큼 일이 커질 줄은 자기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경기 경제 전문 예, 박종명 대표 기자라 그래요. CBS 라디오에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보자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보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다라고 자기가 믿었고 그래서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요즘 보도 잘못하면 대책이 나오면 난리 납니다. 예. 명예훼손부터 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뭐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봐도 제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료 자체도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이거는 팩트라고 보고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제보도 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보도 있다. 예, 보죠. 예, 유동규 지금 현재 폰 던진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뭐 한번 보죠. 자, 일단은 검찰이 출국 금지를 했어요. 그건 잘했죠. 조성은이 왜 출국 금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혐의점이 있으면 예. 그러고 도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이전에 출국 금지를 하는 게 그게 순서죠. 그죠? 예, 이제사 대장동 키맨들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욱이하고 그 와이프는 튀어버렸어요. 이미. 그 걔들 튀기 전에 했어야죠. 이렇게 증거 없애기 전에 압수수색 했어야죠. 어. 시간 충분히 다 주고 뭐 할 거 다 한 뒤에 제일 큰 놈, 크게 먹은 놈은 튀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거 지금 출국 금지예요. 지금 저 튄놈 불러올까요? 우리 봤죠? 윤지호 보고 뭐 봤잖아요. 옵티머스 보고 봤잖아요. 한 놈도 지금 불러들인 놈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김만배, 유동규 관련한 녹취록은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수사 전담팀이 전부 다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못 믿겠다 특검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팀 옵니다. 추미애, 박범계 사단이 다 거기에 포진하고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검으로 가자라는 건데 특검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특검 안 할 수 없다라고 봐요. 지금 이 사람의 제보뿐만이 박종민 기자의 제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취재 현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한꺼번에 터뜨려 보면 한번 훅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사실을 보태면서 스토리를 끌고 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실탄이 더 남아 있는지는 뭐 저로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계략적으로 지금 주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아직 실탄이 충분한 것 같아요. 결국 특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기여서 지금 국정감사 다른 이슈가 다 덮여버렸잖아요. 지금 법률안 개정안 문제도 다 덮여버렸죠. 언론징벌법 얼마 전까지 얼마나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언론중재법. 지금 미디어 투기 구성할 정도로 오늘 어제죠. 어제 29일 날 그게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발이 되고 미디어 투기 이런 뉴스가 다 덮일 정도의 지금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도 연말까지 예. 아무리 빨리 잡아도 11월 정도까지 10월 한 달은 온통 이 대장동 게이트로 그러고 다른 사건들이 거기에 더 씌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동산 관련, 이 공공개발 관련 등등등 이 게이트, 부동산 게이트가 내년 대선까지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서둘러서 지금 이걸 덮겠다고 남북 정상회담 북풍, 소위 신북풍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뭐 미사일 또 쏘는 바람에 그것도 불발됐습니다. 그죠? 그것도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이렇게 또 관심을 끌는 짓을 하고 있어요. 뭐 북한에서는 개발했다 그러고 뭐 하고 있어요. 진짜 개발했는지 뭔지 보죠.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이게 심각하죠. 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정말 심각하죠. 대공 방어망이 완전히 다 무력화되는 거니까. 예.
보죠. 자,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두고요. 지금 이제 검찰 압수수색 요란을 피우고 뒷북 치고 있습니다. 뒷북입니다. 완전 뒷북입니다. 그죠? 이미 필름 다 튀어버렸고 뭐 없앨 자료 다 없애버렸는데 심지어 뭐 그죠? 문 앞에 세워놓고 창문으로 폰 던진 그 폰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닥쳤던 게 신세가 돼 있는데 무슨 뭐 수사 기대할 게 뭐 있어요. 거기다가 뭐 주요 수사진들이 전부 다 친정권 수사팀이라는 건데 오히려 특검을 방해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증거 다 없애버리고 그죠? 요람 피우면서 그냥 진짜 뭐 태산명동에 서일필 꼴이죠. 경찰 한번 보십시오. 5개월 동안 질질 끌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김만배 한번 소환 조사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남이들 전 대표가 하잖아요. 아니, 1,000억대 돈을 처발랐는데 무슨 수사가 되겠냐? 검찰 수사들 되겠냐? 경찰 수사들 되겠냐? 자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거예요. 돈 1,000억을 갖다가 뿌렸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처발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1,000억대 돈을 처발라서 검찰 수사가 어렵다. 이게 전 성남의들 대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바지 사장이다. 회의는 화천대유가 다 주재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녹취록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계속 지금 뭐 국민의힘 토건이라고 지금 토건 게이트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 일단 그 좀 두고요. 지금 이게 전국적이라는 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공공개발 분야잖아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뉴스 시선을 돌려서요. 어제 뉴스에 그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상속세 관련 뉴스가 잠깐 나왔었죠. 예. 상속세 때문에 2조 원대 주식 공탁을 했다라는 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지분을 공탁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그죠? 금수저 이야기 나왔었죠. 자, 뭐 그거는 이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냥 환기 차원에서 보고요. 부모 찬스 부동산 소유자 446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도심 복합 사업 1호로 지정된 증산 4구역 분양가가 시세 절반이었다라는 거죠. 분담금 9천만 원 수준의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이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게 소위 말해서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이 관련해서 44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셨죠? 이미 보셨죠? 예. 이거 지금 이사대책이라고 하는 건데 2020년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 이렇게 이야기하는 3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모두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은평구 증산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이야기입니다. 2026년 입주 목표로 올해 내로 본지구 지정을 해서 2023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평당가가 2,257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입주해서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추가 부담금,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이 가구당 9천만 원으로 이야기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3, 4년 걸리던 지구 지정 절차를 1년 내로 단축하고 그렇게 하는 뭐 이사대책 자세한 내용을 따로 한번 우리가 언제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사대책의 핵심 사업이 이 증산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금 이 의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뭐 워낙 수치들이 많아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 등등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상4구역은 저기 은평이잖아요. 남양주 왕숙 2지구도 또 있다 그래요. 거기에 만채 그런 이야기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장동이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편법으로 정의한 혐의자 44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산 4구역 하고 글쎄 왕숙 2지구까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대 이하 연소자 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걸로 봤을 때 편법 정역 혐의가 있다는 거죠. 그 혐의가 있는 44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주택 취득자 비중이 지난해 1분기, 2020년 1분기요. 1월달, 3월달이죠. 1분기가 4.4%였는데 비중이 원래 2021년도에 6.1%로 1.7%가 높아졌대요. 그리고 2분기에 원래 2분기에는 6.9%로 더 높아졌대요. 예. 이런 어떤 추세를 봤을 때 편법 정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 혐의자 44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수치 사업 내용은 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수치가 많이 나열되기 때문에 전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대책이라는 거. 예, 이게 또 부모 찬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대장동 게이트 이런 거에 비하면 짜고 치는 소위 말해서 언론까지 다 같이 언관이 이렇게 커넥션으로 부패 커넥션으로 엮어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거는 애교 수준이에요. 그죠? 부모 자식지간에 예. 뭐 절차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겠죠. 실내용은 편법이지만 정여하고 있는 이 부모 찬스인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그죠? 약과입니다. 자, 여기에 다른 전혀 엉뚱한 뭐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이 갑자기 지금 현재 말이죠. 대출을 아예 옥죄버리는 바람에 지금 동탄 아파트 분양받은 주민들 지금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입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 29일 어제죠, 어제. 예? 어제죠. 29일자로 국민은행이 KB국민은행이 잔금 대출 기준을 바꿔버렸나 봐요. 그걸 바꿔버려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면 시세 기준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버렸대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네. 시세 기준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걸 또 소급 적용을 했대요. 네. 이미 분양받은 사람한테도 적용하는 걸로 소급 적용을 해버렸대요. 참, 글쎄요. 뭐 이게 뭐 법률이나 이렇게 되면 불소급 뭐 원칙에 위배된다 이래서 위헌 사유가 되겠지만 이거 뭐 내부 시행 규칙이라서 그렇죠. 참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엄밀하게는 그죠. 뭐 이게 민간 기업 있잖아요. 뭐 은행이라는 것도 소급 적용을 하는 바람에 중도금뿐만이 아니라 잔금 대출까지도 지금 다 막혀버려 가지고 입주할 때 내야 할 잔금 한 2억 정도가 된다고요. 평균 그거를 지금 구하지를 못해서 예. 이거 좀 글쎄요. 이게 잘못하면 심각한 법률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뭐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 이게 심각하게 되죠. 예. 지금 기준이 입주 기준으로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걸로 기준 15억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또 기준도 또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동탄, 수원 등 수도권 대단지가 직접 타격을 입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 1년 뒤에 잔금 내야 되는데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해버리면 대출 금액이 모자란다는 거죠. 돈이 모자란다. 시세 기준으로 받아야만이 중도금 겨우 메꾸고 잔금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버리니까 2억이 빈다는 거예요. 2억이 빈다. 일단 현재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시세는 9억 원이고 분양가는 4억 원인데 예, 그러면 대출이 1억 6천만 원 정도가 2억이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TV 40%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LTV 이야기 일전에 잠깐 했었죠. 예, 이게 지금 뭐 진짜 날벼락이죠. 날벼락이죠. 예.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야기가 약간 지금 뭐 게이트에서부터 유사 사례로 그 다음에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 뭐죠 편법 증여 관련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대출 문제로 지금 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이야기가 예, 약간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가 안 되면 어수선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잘 따라오실 거라고 보고 흐름을. 자, 이 와중에 지금 국내 소위 무주택 서민들 쪽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고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대출까지 옥죄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말이죠. 이 빈틈에 지금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값을 올리는 자본의 상당 부분이 외자들이 많습니다. 외국 자본, 중국계, 대표적으로 중국계, 미국계 자본이 많아요. 알짜배기 노른자위 부동산은 전부 다 이들 자본들이 집적되면서 값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의 수요자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또는 투기꾼까지 포함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죠, 일부. 제일 문제는 법인. 예,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잡이로 사들여 가지고 전세 놓고 이렇게 월세 받고 하는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서민들을 지금 다 죽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예? 청년들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청년 포함해서요.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돈줄이 막혀가지고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사닥다리 전세라는 사닥다리조차 그도 차버리는 바람에 이 지금 집 마련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택 매매가든 뭐 그런 건 한없이 뛰어버렸고 그렇죠. 뭐 그냥 뭐 체감하는 건 거의 2배 이상 뛰어버렸잖아요. 지금 중국 자본이 이 와중에 말이죠. 최근 3년 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경제 쪽 자료인데요. 예, 이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쪽 서울경제 쪽 기소를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중국 자본이 지난 3년 반 동안에 국내 아파트 3조 원어치를 싹쓸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3조 원어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3조 원이라는 돈이 요지 돈 될 만한 곳에 계속 이렇게 입지를 하니까 값이 자꾸 오르는 거죠, 여러분. 진짜 뭐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 이게 전부 다 그런 자본들이 와서 입지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국내 투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일부고요. 전부 외국계 자본입니다. 그중에 중국계 자본이요. 이 불량 자본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예? 소위 스파이 전략도 산업계 스파이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거고 모든 어떤 첨단 핵심 기술에 중국계 스파이들이 지금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론전 스파이도 많고요. 많잖아요, 지금 온오프라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계 자본, 이 불량 자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흐리게 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계 자본은 그래도 룰이 있어요. 중국계 자본은 룰이 없어요. 지금 이게 크죠. 지금 중국계 자본이요. 2019년에 건수로 일단 보면 7,235건이었다 그래. 7,235건이었는데 2019년에 그게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보다가 32%나 늘어났다. 지난해에 말이죠. 미국계 자본도 그 정도 비중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중국인이 3조 1,691억 원, 미국인이 2조 1,906억 원. 이게 이제 지난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그렇고요. 뭐라 그러죠? 이 증가율이 지난해가 최대였다는 거고 제가 잘못 언급을 했나요? 여튼 그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증가율 그 2년 전보다가 32% 이렇게 급증하면서 지난해가 최대였다는 거고 투자액 3년 반 동안 지난 3년 반 동안의 투자액이 중국인이 3조 1,691억 원이요. 미국계가 2조 1,906억 원입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5조 원이 넘죠.
이 돈이 부동산 시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에도 자금이 돈이 너무 많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거든요. 돈은 많고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은행 금리도 낮고 하니까 주식 시장 좀 불안정하고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이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당장 뭐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하니까요. 수익률이 좋죠. 그러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규제한다고 뭐 어떻게 규제하나요? 오히려 은행권이 거기에 지금 눈치를 보아야 될 판에 뭘 규제를 하나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 외국제 자본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한데 예? 지금 외국인 토지법 등등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강원도 쪽 가보십시오, 여러분. 노른자면은 거의 대부분 다 중국계가 입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 하고 난 다음에 제주도 이제 한바탕 싹쓸이 했죠. 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 쪽에 지금 한바탕 싹쓸이 하고 있죠. 이제 그것도 1차 지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른 전국의 주요 요지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자금, 여기 보게 되면 3조 1691억원, 미국계 2조 1906억 원, 이 돈이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그 중에 전부 다 아파트, 뭐 이런데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전부 다 국내 실수요자들, 뭐 국내에 소위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 잘못이냐 갖다가 다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지백성을 못 잡아먹으면 난리예요. 지백성 총 맞아 죽어도 지금 보십시오. 그 아들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에 피격돼서 시체까지 지금 이제 못 찾고 그냥 환영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그 아들이 원래 대학 가야 되는데 월북자 가족이 되는 바람에 육사를 가고 싶은데 육사 시험을 못 친다는 거잖아요. 월북자 가족이 돼버려서.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잃고 진학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호소를 하잖아요. 내 육사 가고 싶었는데 월북자 가족이 되는 바람에 육사도 못 간다.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것도 규명도 못하고 나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하나도 지백성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지백성. 외국인은 지금 뭐 살판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대책 발표하면 곧바로 오르잖아요. 아, 거기에 돈 오르는가 보다. 곧바로 가잖아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5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조 3년 반 동안에 5조 원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그 어림수산이지만 지난 10년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필지 땅요 그게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배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른자위를 다 이들이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 먹고 놓다. 예.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 비율을 보게 되면 2019년 기준입니다. 이게 예. 최근 자료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전체 7,235건 중에 중국인이 4,570건,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이 미국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중국 국적자가 42.6%라는 거예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가 42.6%. 예. 이 중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 형식을 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조선족 이렇게 하는 부족 많을 거예요. 42.6%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예요. 예. 미국 국적자는 4.4%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차명 거래를 하는 거죠. 외국인 뭐 투자, 외국인 부동산 소유 이런 데 제약이 가해지면 국내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살고 있고 중국 국적자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 명의로 사가지고 사실은 중국 놈인 거지.
예, 그런 형태로 이게 돈이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상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 매매가를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전부 다 중국계. 거의 압도적으로 60% 정도, 뭐 거의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실제는. 중국계 자본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량 자본.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말이죠. 계속 지금 이제 내국인만 줄초상을 내고 있는 거죠. 앞서 보셨죠? 잔금도 못 치를 판.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 지금. 그 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감장에서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감 하려고 이 자료를 돌라 그랬겠죠? 예? 뭐 국세청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렇게 언론상에 흘리는 걸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에 여기서 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왜 우리 내국인들,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실수요자들 상당수가 부동산 대책에 다 직접적인 그 규제 대상이잖아요. 은행 대출도 그렇고. 근데 말이죠. 참 웃기는 게 역차별 문제도 한참 역차별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 이 모든 정책들, 지금까지 뭐 20 몇 번 나왔잖아요. 이 모든 정책들이 외국인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판 난 거지.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 땅, 부동산 값을 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부 우리 내국인이 투기를 했고, 우리 내국인이 어? 잘못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지금 차 두드리 잡고 있잖아요. 점점 더 손발 묶어버리면 나머지 얘들은 규제가 안 되니까 얘들이 진짜 물건 될 거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중국 놈 아파트에 전월세 살아야 될지 모른다. 예? 이게 대한민국인지 중화인민공화국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중공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 역차별 문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단호하게 좀 해야 돼요. 너무 몰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예. 이거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뭐 대장동 게이트 저것도 지금 뭐 저거는 이제 법 절차에서 좀 밝혀야 되고요.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되고 이 지금 정부 정책 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요. 진짜 뭐 가계부채 때문은 또 아니요. 뭐 명목상은 그렇게 내세웁니다만 실질을 보게 되면 외국 자본이 살기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지금 우리 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나서야 됩니다. 자, 오늘 뭐 기업 규제 관련 법률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조금 뒤로 다음 어떤 적당한데 날짜를 잡겠습니다. 뭐 내일 이야기 하든 다음 주로 하든 아직 이 법은 이미 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기업들도 이제 죽을 판이에요. 이제 외국계 기업은 오히려 여기 또 이제 자유로워요. 국내 기업만 쫓치는 거예요, 지금. 예? 국민도 내국인만 족치고 외국인은 살판 났고 돈줄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기업 규제 3법 이거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세 달 뒤죠. 두세 달 뒤가 되면 내년부터인가요? 기업 규제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글쎄요. 이거 뭐 기업 하겠어요? 겁이 나서? 특히 제조업 분야 겁이 나서 하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전과자 되는 거예요. 거의 바로 그냥 맞박에 써붙여 놓고 해야 될 판인데 기업한다는 게 교육규제 3법 이 관련은 조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뭐 다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국제 흐름 관련 투자 금융 관련 이야기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자, 앞서 뭐 외국계 자본 부동산 투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뉴딜 펀드 이야기 요란하게 했죠.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가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고 그래 뭐 아무리 신뢰가 안 가고 이상한 정권이지만 저들 이해가 걸린 데는 그대로 알뜰히 살뜰히 챙기더라 이래서 그거 믿고 이제 덩다리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네 개 분야죠. BBIG라고 하는 이 분야의 뉴딜 펀드 문재인이 직접 나섰던 뉴딜 펀드 5개 중에 3개가 원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예, 원금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문재인이 보고 설마 뭐 저들 거는 알뜰히 챙기니까 저들 보따리는 챙기겠지 하고 그거 믿고 들어갔던 개미들 전부 다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인플레 문제도 좀 심각하니까 금리, 환율 이런 게 전부 다 주가 전부 다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다음에 유가, 금값까지 심지어는 예, 금값 이런 게 전부 다 급락하고 있죠. 주가, 유가, 금값은 그냥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고 예. 뭐 등등요. 이걸 한번 봐야죠. 뭐 퍼펙트 스톰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하니까요. 테이터 텐트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나오고 있으니까 보죠. 예, 오늘은 시간이 좀 제법 된 것 같으니까 예, 기업 규제 3법이나 예, 국제 경제 관련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 정리를 한번 예, 마무리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율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코로나 확진율. 예?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서 9배나 높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외국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 장시간 이야기를 했더니 목이 약간 간질간질해서 예, 뭐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했죠. 예, 코로나 치료 시설, 생활치료센터죠. 예, 1급 발암물질, 성면에 노출된 이야기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이미 6,300여 명의 국민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것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그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한 연수원 4곳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1급 발암물질. 코로나도 서러운데 예, 암의 발암물질에까지 노출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확진자 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서 9배가 높다.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 석 달짜리 90일인가요? 석 달짜리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비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간병인 이런 거 한번 모아보십시오. 지금 그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밀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병인들 한번 보십시오. 조선족 간병인들. 주로 조선족 간병인들로 그냥 통칭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쪽도 있을 거예요. 뭐 이 농장이나 이런 데 노동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관광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버젓이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그거 왜 관리 감독 안 하나요? 네, 그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고 곱게 기한 내에 나가주면 되는데 그러고 또 잠적해버려요. 소재 파악도 안 돼요. 예? 또 잡혀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외사 관련, 그리고 외국인을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잖아요. 일일이 통역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또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떠들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저래 문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거다가 지금 뭐 법무부 난민 고문 이야기 신청자 고문 보셨죠? 그것처럼 잡아도 대책이 없는 거야.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내 눈앞에서 빨리 사라져 버리라. 이런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지금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무증상 감염자보다가 더 큰 문제였죠. 사실상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코로나 보십시오. 예. 초기 단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 국경 봉쇄 이야기를 해도 마구잡이 풀어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그죠? 예, 그때 이제 뭐 수치 조정하기 참 좋죠. 예, 이 부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복귀 이야기하고 뭐 영어식으로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준비도 안 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재택 치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방문 관리할 만한 인력이 그만큼 될까요? 시설의 인력도 지금 충원이 안 돼서 난리인데, 예.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죠? 예, 오늘 이야기는 주로 뭐 지금 계속 관심이 되고 있는 부동산요. 이 부동산 문제 심각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외국인 자본, 외국 자본, 외국계 자본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내국인 수요자, 내국 투자자들 그렇게 비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중이 없습니다. 예, 5조 원. 물론 물 밑에 있는 음지의 자금까지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물 밑에서 돌고 있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심지어는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에만 먹잖아요. 그 많은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부동산에 몰리는 거죠. 예. 예, 그쪽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보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는 거죠.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공공개발들 이게 이제 서민 갈취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택지, 주택 이런 게 전부 다 이 소위 특수관계자들 그런 어떤 부패 커넥션에 있는 놈들이 다 들어먹는다는 거죠. 서민 등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저들이 다 갈취해버리는 거니까요. 이게 민생 갈취범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 예, 이런 거 전국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감시, 그냥 감시가 아닙니다. 이걸 좀 색출해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범불량 세력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선거제도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예. 저는 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지방 분권형 지방자치 선거요.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그 이제 선거 캠프 비슷하게 말이죠. 서로 나눠먹기, 형아우하는 그런 구조를 더 예, 심화, 강화시키는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선거제도까지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좀 다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좀 다 재정돈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뭐 이쯤 조금 깔끔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만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까지가 이야기가 다 되지 않고 전체 뭐 시간 때문에도 중간쯤에서 지금 이야기를 멎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 또 적절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제법 된 것 같으니까요.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